정세라고 하는 것을 매년 사실은 학습을 합니다. 특히 이제 중요한 분들을 모셔다가 주로 이제 뭐 국제 정세, 국내 정세 뭐 이런 식의 이제 정세를 듣는데, 도대체 이 정세, 물론 이제 오늘은 이제 한반도와의 연관성까지 이야기를 합니다만, 정세를 도대체 왜 듣는 거냐 이거. 똑똑해지려고 들어요? 물론 뭐 똑똑해지는 것도 좋습니다. 근데 우리가 겪고 있는 위기가 어디로부터 비롯되었고, 또 이렇게 격동하는 정세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기회적 요소를 찾아서 현실의 어떤 우리 실천 방법과 미래에 나아갈 방향을 사실 찾고자 하는 거죠. 그죠? 네. 물론 뭐 이렇게 마음은 그렇지만 우리가 뭐 별로 이렇게 잘하는 건 없어요. 그렇지만 원래 그렇다. 원래 정세학습이라고 하는 게 그렇다. 그래서 그분이 프랑스인가요? 빅토르 위고라고 하는 분이 남긴 유명한 명언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미래는 여러 가지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약한 자에게는 불가능이라고 하는 이름을 불리고, 그렇겠죠? 힘이 없으니까 도전하지 않는 자에게는 미지라고 불립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것. 그런데 이제 우리는 좀 전에 말씀드렸지, 가까운 미래를 기회의 장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세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강의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목이 세계질서 변화와 한반도예요. 제목에서 느껴지는,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오늘의 내용은, 자, 세계질서가 변하고 있구나. 그죠? 제목 그대로입니다. 세계질서가 변하고 있으면 기존의 질서가 이렇게 있었는데 이게 새로운 질서로 이렇게 변하고 있구나. 그러면 기존의 질서는 어떻고 새로운 질서는 어떻구나라고 하는 얘기를 하겠죠, 당연히. 그렇죠? 그 다음에 뒤에 한반도를 붙여놨어요. 이 변화된 세계 질서가 한반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한반도와의 연관성과 상관성은 무엇인지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그 세 가지 내용으로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목차를 이렇게 짜봤죠. 뭐 이거대로 잘 진행이 안 될 거예요. 제가 이렇게 프로페셔널하지 않기 때문에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순서대로 막 나갈 건데 크게 자, 세계 지도입니다. 자, 여러분, 전 세계에 지정학이 다시 도래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정학 위기가 다시 부활했어요. 전 세계 도처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첨예한 갈등이 첨예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거는 이제 미국의 1급 체제,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하는 몰타 회담 이후에 만들어진, 우리 뒤에 나오니까 뭐 내가 못 알아듣는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미국의 1급 체제가 그동안 한 30여 년간 쭉 이어져 왔는데, 이건 철저하게 미국의 이익을 중심으로 한 질서였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 1급 질서에 도전하는 세력, 특히나 중국과 러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지역의 패권 국가로 부상하려고 하는 나라들과 이 1급 질서, 자국의 이익을 지키려고 하는 미국의 이해가 전 세계적으로 충돌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자,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만들어진 소위 우리가 이제 이따가 다시 얘기하겠지만 얄타 체제, 얄타 회담, 그러니까 미국의 루즈벨트, 영국의 처칠, 소련의 스탈린, 이렇게까지 얄타 지역에서 모여서 이른바 이제 2차 세계대전 이후의 전후의 세계 질서와 관련된 이제 합의를 하게 되는데, 이때 미국의 가장 최우선의 관심 지역은 유럽이었죠. 그죠? 당연히 뭐 유럽에서 발화된 대전이었으니까. 이 유럽에서 지금 충돌이 벌어지고 있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른바 러우 전쟁입니다. 러우 전쟁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그러니까 푸틴과 같은 권위주의 정권이 영토적 확장을 꾀한 이른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유엔의 상임이사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아주 노골적으로 영토의 현상 변경을 시도한
전쟁이었다. 그러니까 원인을 러시아에게서 찾는 의견도 있고, 또는 미국이 러시아가 수용하기 버거울 정도의 러시아 압박 정책, 나토 동진이라고 하는 것을 했기 때문에, 무리하게 추구했기 때문에 벌어진 전쟁이다. 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또는 이제 두 쪽 다. 얘도 잘못했지만 너도 잘못했어. 뭐 이런 이제 의견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거를 좀 더 우리가 운동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자, 이런 겁니다. 미국의 1급 체제가 전 세계의 지배 질서로 됐다고 그랬잖아요. 이때의 세계화의 흐름은 신자유주의죠. 우리가 1980년 레이건 이후에 실제로 신자유주의가 이제 전 세계에 등장하고 나서 신자유주의가 이제 완전히 전면화 지구화됩니다. 이 신자유주의가 전면화됐다라고 하는 건 전 세계를 금융적으로 통합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자본 축적의 위기를 우리가 극복하고 미국의 헤게모니 질서를 유지하려고 금융적으로 통합했는데, 이 통합된 이 신자유 질서에서 나타나는 현상은 어떠냐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우리가 이제 많은 나라들이 식민지로부터 벗어나서 이른바 민족국가 내지 국민국가를 형성하잖아요. 그래서 그 민족국가, 국민국가 단위의 발전을 모색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금융적으로 통합된 신자유주의 질서하에서는 국내 통치력이 잘 안 먹혀요. 왜냐하면 질서가 전 세계적으로 엮여 있기 때문에 자국의 통치가 잘 안 먹히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거 보니까 미국의 1급 질서가 이게 문제가 있네. 여기에 도전을 해서 새로운 다국화된 질서를 만들려고 하는데, 그러려면 뭘 해야 돼요? 국내의 통치력을 회복해야 돼요. 그죠? 근데 국내 통치력을 어떻게 회복해? 주로 어떻게 하냐면 민족주의에 호소하고, 그죠? 그 다음에 트럼프처럼 자국의 이익을 절대적으로 내세우고, 그 다음에 국민적 동의를 끌어내야지 이 동력이 확보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포퓰리즘의 정치로 나아가죠. 그래서 극우적 흐름이 등장하고, 이 극우적 흐름의 밑바탕에는 민족주의가 흐르고 있고, 그 다음에 그동안의 세계 체제의 자유주의 질서를 부정하고 보호주의를 채택하고, 트럼프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호주의를 채택하고 소규모의 자국 이익 중심의 블록화의 흐름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자, 사실은 그러한 흐름 속에서 푸틴도 이런 흐름에서 과거의 소련과 같은 영광을 재현하기 위해서 그 지역의 패권국가로 다시금 자기의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물론 여기서의 도전은 미국의 세계적 패권국의 그 지위에 도전한다기보단 그 지역의 패권국가로 도전하려고 하는 러시아의 이해와 러시아의 확장을 막아내려고 하는 1급 질서를 유지하고자 하는 미국이 우크라이나에서 충돌한 거죠. 이게 사실은 러우 전쟁의 본질이죠. 근데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많아요. 러우 전쟁 중에. 자, 크림을 무력으로 확보했다. 사실 이제 그렇죠. 2014년도에 크림반도 지역을 러시아가 이제 주민 투표를 거쳐서 합병했잖아요. 원래 크림반도는 러시아 땅입니다. 원래 우크라이나에게 그 자치권을 이제 넘겨줬던 거죠. 그래서 러시아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이제 강제적인 무력에 의한 합병이라기보다는 원래 내 땅 찾은 개념이에요. 이 뭐냐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자국이 벌인 전쟁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죠. 처음부터. 그죠? 그래서 처음에 이름이 뭐였어요? 러우 전쟁이, 지금은 이제 뭐 전쟁이라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만, 처음에는 특별 군사 작전이었죠. 그죠? 자기 영토적 온전성을 다시 확보하려고 하는 내전적 성격을 많이 바라봤죠. 근데 이제 그도 그럴 것이, 러시아 입장에서 보면 우크라이나와 자기 정통성의 시장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키예프 공국이라고 하는 이 출발점, 또 벨라루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는 사실 역사적 기원도 같아요. 그러니까 종교적으로도 같습니다. 민족적으로도 우크라이나 이 동부 쪽하고는 동슬라브족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러시아 입장에서 보면 내 원래 옛 영토, 그러니까 영토를 되찾는고자 하는 흐름으로 이해하는 측면이 있었던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70년대로 넘어와서 미국의 최우선 전략이 이제 중동 전략으로 변경되게 됩니다. 너무나 잘 알다시피 이 산업화 경제 발전을 위해서 석유 문제는 사활적인 문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80년대 들어오면 이른바 카터 독트린이라고 하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힙니다. 뭐냐면 페르시아만의 자국의 이익을 침해하는 어떤 것도 용납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국 일례로 페르시아만 일대에서, 페르시아만은 이제 석유 운송이 페르시아만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미국의 이익에 도전하는 국가가 생겼다? 그러면 직접적이고 전면적이고 포괄적인 개입을 불사하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공개적으로 한 거죠. 사실은 40여 년 이상 중동의 미국의 그 카터 독트린은 중동 전략을 대표하는 그런 정책이었어요. 그런데 79년도까지 미국의 우방이었던 이란에서 이슬람 혁명이 일어납니다. 이란 보세요. 여기 페르시아만 여기에 접한 나라, 땅덩어리도 무진장 넓고 군사력도 강한 나라입니다. 이게 친미 국가였던 거예요. 근데 여기가 이슬람 혁명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페르시아만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이슬람 혁명에 대해서 미국은 어떤 식으로든 개입을 했어야겠죠. 이때부터 시작된 미국의 대외 노선 중에 하나가 반이란 노선입니다. 이란을 철저하게 이제 봉쇄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일례로 여기에 중동 지역의 가장 커다란 동맹으로 이스라엘을 붙여서 친이스라엘 반이란 기본적인 외교 노선을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이슬람 혁명을 막아내기 위한 이른바 이제 친미 국가들, 여기 어디 있습니까? 하여튼 뭐 바레인부터 해서 요르단,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이제 친미 국가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런데 최근에 미국의 입장이 다소 좀 변경이 됐어요. 중동이 안중에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여러 가지 이런 변화를 끌어낸 요인들이 있습니다. 첫째, 미국의 인류 질서를 위협하는 가장 커다란 일례로 경쟁국이 중국입니다. 중국.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대외 전략 자체가 인도 태평양 전략을 가장 중시하는 아시아로의 회귀 정책인 인도 태평양 전략을 최우선 대외 전략으로 이제 채택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여기에서의 리밸런싱, 그러니까 재균형 정책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과거와 같은 직접적인, 아까 제가 그랬죠, 전면적이고 포괄적이고 직접적인 개입을 통해서 중동 전략을 유지해 왔는데 이제는 한 발 좀 물러나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일부 무게가 옮겨갔으니까. 그래서 이제는 선택적 개입을 택하게 되는데, 선택적 개입이라고 하는 문제는 뭐냐? 중동 내에 있는 영내 국가들의 세력 균형을 통해서 적절하게 이 안정을 유지해 가자라고 하는 거예요. 현재 중동 질서 유지를 위해서. 그래서 이제 이런 거죠. 일례로 이 팔레스타인 문제도 우리 오슬로 협정처럼 두 개의 국가를 인정하는, 대신 둘이 사이가 좋은 게 아니잖아요. 적절한 긴장을 유지해서 전쟁이 벌어지지 않을 정도의 이런 균형을 유지해 가겠다라고 하는 정책으로 선회하게 됩니다. 둘째, 중동 전략의 가장 커다란 변화는 뭐냐면 과거처럼 석유가 미국에게 이제 사활적이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다 모든 게 다 석유였죠. 석유를 누가 확보하느냐에 따라서 세계 경제를 누가 주도하느냐가 결정됐죠. 근데 세일가스, 세일
원유들이 개발되고 발굴되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미국도 엄청난 산유국이 됐죠. 물론 가격의 문제는 뭐 별도로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과거처럼 중동 석유에 대한 이해가 과거와 달라졌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이런 미국을 바라보는 시각은 중동 국가들이 볼 때는 과거에는 가장 중동 석유의 최대 소비자였거든요. 미국은. 그리고 중동의 안보를 지켜주는 제일 절대적인 패권 국가였던 거죠. 근데 이제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중동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이제 들으셨을 텐데, 사우디가 예전처럼 미국의 말을 잘 안 듣는 거죠. 그죠? 그런 상황이 벌어져요. 그래서 트럼프 이후에 바이든이 등장해서 사우디와의 관계를, 새로운 관계를 막 모색하려고 하는데, 원유 감산하자 그러니까 다른 입장 밝히고, 그 다음에 바이든하고 정상회담 이후에 시진핑하고 통화, 뭐 이런 상황들이 이제 벌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중동에서 이 미국의 지정학적 개입과 중국이 그 빈자리를 중국이 치고 들어오면서 지금 중국은 중동 석유의 최대 소비국입니다. 그리고 미국이 빠져나간 이런 대외 협력 사업 부분, 특히 인프라 구축과 관련된 문제에서 중국 자본이, 이 중동 지역은요, 중국의 1대1로 전략의 가장 전략적 교두부에 해당하는 중간 지역에 해당하는 위치에 있죠. 그래서 이 중국이 최근에 사우디와 이란의 관계 개선에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사실은 중동 지역에서의 중국의 역할, 그런데 중국은 미국과 같이 내정에 개입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정 불개입 원칙을 가지고 있는 반면, 미국은 그동안 자기의 말을 듣지 않는 나라들에게는 뭐를 계속 앞세워서 이야기했냐면 민주주의와 인권이라고 하는 문제로 자기 필요에 따라서 지멋대로 잣대를 들이댔다 말았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란 같은 나라, 사우디는 여러분 뭐 민주주의 국가라서 아무 얘기 안 했나요? 사우디하고 미국 관계는 괜찮으니까 아무 안 했던 거고, 이란 같은 나라에는 그런 잣대를 들이댔던 거죠. 근데 이제 지금은 그 상황이 아니고 그거에 반해서 중국은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살짝 착각할 수 있는 건, 그러면 미국에게 중동은 그닥 이제 중요하지 않은 거야? 그런 건 아니죠. 여전히 4만여 명의 미군이 중동 지역 각국에 포진되어 있어요. 직접 권력으로서 개입하고 있고, 근데 이제 이런 변화들이 어떤 또 다른 변화를 몰고 왔냐면, 최근에 중동 지역 12개국 나라의 국민들을 상대로 너희들이 선호하는 나라가 어디냐라고 하는 조사를 해봤대요. 미국을 제치고 중국이 가장 선호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동 사람들은 미국이 중동을 외면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죠. 왜냐하면 여전히 중동 질서를 유지하는데 미군의 군사력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중국이 아무리 인프라와 관련된 투자를 늘리고 있지만 여전히 그들이 보기에도 중국의 기술 수준이라든가 향후 인프라 구축 이후의 관리의 모습을 보면 미국과 같이 세련되거나 철저한 면들이 떨어지는 것들을 그들도 알고 있죠. 하지만 이제 중동도 그런 미중 간의 이런 갈등과 경쟁을 보면서 적절히 이거를 활용하고 있는 형국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인도태평양 전략으로 넘어왔다고 했습니다. 자, 미국이 이제 중국 봉쇄를 위해서 인도태평양 전략을 미국의 최우선 세계 전략으로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북아시아에서는 북핵 위협을 사실은 그동안 과장되게 강조해 왔고, 이를 통해서 한미일 군사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고, 이에 맞서서 이제 북중로 흐름도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뭐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사실은 이 한미일 군사협력을 시도하는 것은 어제 오늘 일은 아니었죠.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다시피 박근혜 때 느닷없는 연말에 있는 위안부 합의,
의장부 없이 그냥 발표해버렸잖아요. 이명박 때도 저기 뭐죠? 미소지야. 뭐죠? 지소미아. 그때 여러분 지소미아 때 그 전략을 추진했던 실행부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김태우입니다. 김태우. 지금 청와대 안보실 2차관을 하고 있는. 그러면 그 지소미아 추진할 때, 그러니까 위안부 합의하고 지소미아 추진할 때, 이건 박근혜 때겠죠? 이때 그것을 미국에서 앞장서서 추진했던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이든입니다. 바이든. 미국 부통령으로서 추진했던 거고, 역사 문제 해결을 통해서 한일 간의 군사적인 협력도를 높이겠다라고 하는 구상으로 접근했던 거죠. 이 구상이 그대로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면서 한일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그런 강제적 그런 결과를 내왔고, 그 다음에 한미일 군사협력으로 간 거죠. 사실 그리고 이런 한미일 군사협력은 미국이 90년대 이후로 추진해왔던 대중 군사 안보 정책인 MD 정책으로부터 사실은 한미일 군사협력은 이제 당시부터 추진되어 왔던 거예요. 자, 또 이따가 말씀을 드릴 수 기회가 있을 것 같고, 자, 이 대만 내용에서의 이제 이런 충돌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중국은 여전히 하나의 중국의 문제를 중국의 핵심 이익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 다음에 미중 수교의 원칙, 그 다음에 한중 수교의 원칙에서는 하나의 중국의 원칙을 존중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이제 합의한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우리 그 윤석열 대통령이 요 얘기 안 하죠, 잘. 안 하고 요 얘기만 자꾸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대외 전략도 일본과 미국에 맞춰서 인도태평양 전략이라고 명칭을 하고, 실제로 그렇게 미일과 함께 똑같은 행보를 이제 걷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사실은 우리 이 동북아시아의 이 위험 요소를 사실 이 요소하고 연결시키면서 더욱더 지금의 갈등과 위기를 증폭시키고 있는 형국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남중국해. 이건 뭐 여튼 국제법 준수를 요구하는 나라, 그러니까 미국과 역사적 사실을 존중해라 라고 하는 이제 중국의 이해가 충돌하고 있습니다만, 이건 사실 정답을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이겁니다. 역사적 사실을 존중하라고 하는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대만을 자국의 영토로 라고 전제한 상황에서 실제로 남중국해 문제에 접근을 하고 있고, 국제법을 준수하라고 하는 이 미국의 입장은 어쨌든 대만이라고 하는 것은 중국의 영토와 다른 독자적인 하나의 통치권이 미치지 않은 영역으로 생각하고 실제로 남중국해 문제에 접근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건 뭐 경제적인 문제, 안보적인 문제 뭐 여러 가지 섞여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자, 앞에 우리가 크게 봤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극화 질서를 유지하려고 하는 미국과 다극화 질서를 추진하려고 하는 중국, 러시아의 이해가 각 곳에서 지금 충돌. 우리가 봤던 동글뱅이들이 다 그런 지역들이죠. 그리고 중러는 이런 다극적 질서를 만들기 위해서 이란 등이 포함된 이제 글로벌 사우스. 자, 지구를 딱 반으로 놓고 보면 주로 선진국은 다 북반구에 있죠. 주로 저개발국가, 개발도상국들은 대체로 밑에 있습니다. 이건 이제 글로벌 사우스라고 했는데, 과거의 글로벌 사우스는 이제 이른바 이제 주로 시장으로서 작용을 했죠. 그죠? 그 다음에 올해 지구적 산업 구조로 보면 아주 그냥 사양 산업에 뭐 이렇게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주로 자원을 공급하는 나라들이었죠. 그런데 이제 지금의 제가 지정학적 충돌이 격화되고 있는 조건에서는 그 지역에서 자기 문제에 대한 목소리를 내면서 사실은 미중 패권 경쟁의 글로벌 사우스 나라들이 어떠한 목소리를 내느냐가 그 충돌에 사실은 향방을 결정하는 중요한 나라들이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특히나 이제 과거에는 일반적인 소비자, 시장으로서만 이제 우리 글로벌 사우스가 얘기했다면 지금은 그 넓은 영토들, 그 다음에 그 많은 인구들, 그 다음에 그들이 갖고 있는 핵심적인 자원들. 근데 최근에는 자원이 뭐하고 연결이 됩니까? 경제적 패권과 안보와 연결이 되고 있죠. 이걸 가지고 자기 목소리들을 이제 높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글로벌 사우스는 여튼 주로 이제 중국과 러시아 뭐 이런 나라들이 주로 영향력을 하고 있지만 이 사람들, 그러니까 이 나라들도 잘 알죠. 그러니까 미국의 패권 질서가 공정하지 않다. 그러니까 자신들에게도 공정하지 않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주도하는 그러니까 새롭게 만들려고 하는 질서, 여기에 자기네들이 거기다가 전적으로 의존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 또한 알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의 목소리들이 이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 브릭스는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사실 이 브릭스는 지금 G7을 이제 쉽게 말하면 위협할 정도의 상황으로 지금 점점점 성장하고 있는 시장이자 이제 나라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러우전제 이스라엘 충돌이 뭐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의 다극화 질서와 일극화 질서가 충돌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전략적 경쟁자인 중국이 가장 지구에서 자기 안방처럼 영향력이 강한 이 동아시아, 동북아시아, 특히 동북아시아, 동아시아 뭐 이 지역에서 미중 간에 충돌하고 있는 건 대만의 문제죠. 대만의 문제입니다. 대만. 그래서 사실은 중국은 이런 충돌들이 대만과 한반도 이 동북아시아, 동아시아 지역에서 최종적으로 판가름 날 거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만의 협의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죠. 대만의 협의 문제는 한반도 문제하고 직결되어 있죠. 왜냐하면 지금 주한미군이 이미 대만 해협에서의 위기가 발생하면 주한미군이 벌써 개입하기 시작했죠. 이건 이제 우리가 오랫동안 얘기했던 주한미군의 전략기동군화의 문제하고 연관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소위 말하는 미영러, 그 다음에 이제 이후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프랑스까지 포함한 이 강대국들이 합의한 질서는 자유주의 질서입니다. 자유주의 질서. 그러니까 자유주의 질서와 세계화를 단일한 세계시장, 그러니까 단일한 체제, 단일한 세계시장화해서 여기서 각자의 발전을 경쟁한다라고 하는 구상이었던 거예요. 단일한 세계체제 구상이었는데 미중 경쟁이 이제 중국의 발전 속도가 높아지고 미국의 발전 속도가 더뎌지면서 두 나라 간의 간극이 좁혀졌죠. 이런 것으로부터 비롯된 이 미중 경쟁 상황에서 처음에는 관세와 무역 문제로부터 시작했죠. 그러다가 이게 이제 첨단 기술 문제로 연결됐고, 최근에 첨단 기술의 문제는 안보의 문제하고 직결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5G 화웨이에 대한 제재 등이 사실 그래서 가능했던 거죠. 이런데 이제 이 문제가 가치와 규범의 문제로까지 아주 이제 전면화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많이 듣는 이야기, 민주주의 국가 대 권위주의 국가의 충돌이다, 뭐 이런 해석들을 내놓고 있죠. 자기들은 민주주의 국가라고 이야기되고 있고, 자기 질서에 도전하는 나라들은 특히 중국과 러시아는 권위주의 체제라고 이제 하면서 이 가치의 문제로 확전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격돌이 이제 그동안에 미국 중심의 규칙 기반 질서를 흔들고 있죠. 국제법, 주권, 분쟁의 평화적 해결. 그런데 사실은 이 문제 밑에 얘기까지 연결해서 보십시오. 읽어보시면. 자, 이거를 누가 먼저 만들어뜨렸죠? 자유주의 질서에 맞서서 보호주의를 먼저 이야기한 나라가 어디죠? 미국이죠, 미국. 그러니까 자기들이 유리할 때는 자유주의 질서라고 하는 것을
전면에 내세워서 세계 질서로 이제 이야기했는데, 중국의 도전이 거세지고 중국이 경쟁국을 부상하자 자국 보호주의를 중심주의를 이야기하면서 보호주의를 채택하고, 그다음에 경제적으로 블록화를 시도하고, 그죠? 그다음에 뭐죠?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또 반도체법, 이런 법들을 만들어서 자국 산업에 대해서 보조금 주고, 그죠? 다른 나라에서 만들어진 제품에 대해서 불이익을 주는 이런 이제 자유 질서 자체를 무너뜨리는 행동을 그럼 누가 했냐? 미국도 했다는 거예요, 미국이. 근데 그 미국이 무너뜨린 그 질서는 미국이 만들었던 질서고. 자, 아까 요 얘기는 했어요. 그래서 이런 질서에 도전하려고 하는 나라들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포퓰리즘이고, 신자유주의가 전면화로 인한 불평등과 양극화의 문제, 경제 민족주의, 이런 것들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이렇게 미국이 보여준 탈세계화의 흐름. 여러분, 우리는 이제 그동안 세계화 그러면 이게 이제 신자유주의하고 연동이 돼서 세계화는 좋은 개념이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이제 탈세계화라고 하는 건 미국이 이 질서를 무너뜨리고 실제 탈세계화, 보호주의라든가 블록화라든가 뭐 이 자국중심주의를 채택하는 것에 대한 탈세계화의 흐름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특히나 지난번 코로나 때 미국이 보여줬던 모습, 그 다음에 중국이 보여줬던 모습. 중국은 이제 그 정보를 독점하고 막 이런 건 있지만, 나중에 그 다음에는 사실은 마스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어려운 나라들한테 중국이 나서서 돕기도 하고 그랬죠. 그렇죠? 미국은 뭐 했어요, 그때? 미국은 정말 그동안의 세계 제1의 패권국가라고 하는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실제로 보여줬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 유럽이 보여줬던 그 취약한 민주주의의 모습, 이것들을 우리가 이제 사실 탈세계화의 흐름에서 연장해서 볼 수 있는데, 그때 그 애들의 모습을 보니까 앞으로 이 기후위기, 식량 에너지 위기, 뭐 기후위기는 이미 그 나라들이 보여주고 있고 형편없죠. 식량과 에너지 뭐 이럴 때, 에너지 위기는 이거는 러우 전쟁 때 우리가 또 이것도 목도했죠. 자, 이런 흐름이 이제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하튼 최고의 전략적 경쟁국으로 중국이 부상하면서 중국 봉쇄가 미국의 이거의 최우선의 과제가 됐고, 하여튼 아까 요거는 이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조금씩만 터치할 거예요. 대충 여러분들이 아실 수도 있고 앞에서도 얘기 나왔기 때문에. 자, 얄타 체제가 만들어졌습니다. 얄타 체제는 뭐냐면 강대국 중심의 세계 질서를 국제기구를 통해서 관리하겠다. 그러니까 전쟁을 억제하고 그 억제된 그 세계 질서를 자유주의 질서로 유지하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얄타 체제의 기본적인 구상입니다. 이때는 미국의 구상에는 소련이 포함이 됩니다. 전쟁을 억제해야 되고, 그다음에 탈식민화된 국가들의 일례로 자유주의 질서에서 발전라고 하는 것에서는 소련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했고, 당시까지 소련은 2차 대전 연합국의 일원이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사실은 사회주의라고 하지만 단일한 세계 체제 안에서 자본주의와 사회주의가 경쟁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이게 이제 일례로 중국이 공산혁명에 성공하고 한국 전쟁이 벌어지고 베트남 전쟁으로 가면서 이제 냉전 체제가 아주 공고하게 되면서 이제 두 나라는 서로 타협할 수 없는 적대국의 이른바 이제 그 종주국이 된 거죠. 그래서 얄타 체제는 제가 말씀드린 단일한 세계 체제예요. 그러니까 단일한 세계 체제를 했는데 이것이 냉전이라고 하는 체제로 변질되면서 사실은 양극 체제가 돼버린 거죠. 그런데 89년도 독일의 장벽이 무너지고 91년도 소련이 붕괴하면서 이 양극 체제,
자, 양극 체제는 어떻게 해서 이제 처음에는 단일 체제를 통해서 강대국들이 전쟁을 억제하겠다 이렇게 했던 건데 이게 냉전 체제가 됐잖아요. 냉전 체제 때는 어떻게 평화가 유지됐어요? 우리는 냉전 그러면 굉장히 뭐 이렇게 전쟁이 사방천지에서 터졌다 이렇게 기억하지만 그 이상이에요. 냉전 때 이제 워낙 그 격화된 위기가 있어서 그런 정도. 사실 냉전 때는 전쟁이 억제되고 있었죠. 뭐를 통해서 억제되었어요? 서로 간의 세력 균형을 통해서 억제됐던 거죠. 그래서 공포의 균형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이 멋진 말 쓰는 사람들은 당시에 이 공포의 균형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상호 확증 파괴라고 했던 거예요. 자, 서로 수천 기씩의 핵무기를 가지고 네가 공격하면 나도 공격해. 우리 둘이 전쟁이 벌이면 지구적 종말은 불가피해. 라고 하는 공포를 가지고 평화가 유지됐던 거예요. 그런데 그 세력의 한 축인 소련과 사회주의권이 몰락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냉극 체제라고 하는 양극 체제에서 단극 체제로 변화가 되는 거죠. 이 단극은 누구예요? 미국이죠, 미국. 자, 그런데 저는 이 몰타 체제라고 이야기하는 이 때를 얄타 2기라고 부릅니다. 왜? 얄타 체제의 원칙을 그대로 계승했어요. 그러니까 차이주 실서 하에서 그 개별 국가 단위의 발전을 모색하는 거예요, 여전히. 이 몰타 체제에서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의 하나의 원인이라고 이야기하는 문제들이 합의가 되는데, 첫째는 독일 통일을 반대하지 않는다. 바르샤바 조약기구를 해체한다. 자, 바르샤바 조약기구는 나토의 대항에서 만들어진 군사동맹 체제죠. 그런데 바르샤바 조약기구가 해체를 했어요. 그러면 나토도 해체해야죠. 상식적으로 그러잖아요. 소련의 위협에 맞서서 한 게 나토 군사동맹인데 바르샤바 조약기구가 해체하고 소련이 몰락했어요. 그러면 나토도 해체를 해야죠. 근데 나토 해체하지 않았죠. 그리고 중동 유럽 국가들의 체제 전환에 개입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합의에 이제 소련이 동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거죠. 얄타 체제 때 소련을 이제 이렇게 자신들의 포섭 전략 안에 이제 가뒀는데 그때 너무 많은 양보를 했던 것 같아. 그래서 냉극이라고 하는 이 체제를 겪고 소련이라고 하는 이것에 괜히 힘을 불어넣어준 것 같아. 라고 했던 걸 이제 우리가 이제 얄타 트라우마를 겪었었다. 이렇게 이제 미국 입장이겠죠. 근데 이제 지금 미국의 패권 질서에 도전하고 있는 그런 다시 지역적 패권을 추구하고 있는 러시아 입장에서 보면 이 몰타 때 너무 많은 양보를 했다. 몰타 트라우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서로 이 질서가 누구에게 유리하고 누구에게 불리했는지에 대한 그 사후적 진단이겠죠. 별다른 설명 없이 넘어가 되겠죠? 예. 그래서 지금의 이 세계 질서의 변화는 현상을 유지하려고 하는, 일극 체제를 유지하려고 하는 미국과 현상을 변경하려고 하는 지금의 일극 체제를 다극 질서로 전환시키고자 하는 중러를 중심으로 한 도전국들의 충돌이다라고 하는 게 세계 질서 변화의 핵심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린 거고, 이런 것을 우리가 쭉 놓고 보니까 미국 중심의 일극 질서, 그 다음에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협력하고 대립하는 양극 질서, 우리가 흔히 들었던 G2, 그죠? 2013년 시진핑이 미국에게 공개적으로 요구했던 신형 대국 관계. 야, 우리 맷집과 우리 덩치에 맞게 좀 우리 새롭게 좀 외교적으로 좀 대해줘라고 하는 게 이제 신형 대국 관계예요. 미국 입장에서 보면 뭐예요? 야, 이게 좀 크더니 맘먹으려고 하는구나, 이런 거죠. 그런 거예요. 이거는 양극 질서를 흐름이 있다라고 하는 거고, 중국 입장에서 보면 미국의 패권적
질서에 도전할 마음이 우린 전혀 없다. 대신 우리를 좀 정당하게 대우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은요, 지금의 질서 하에서 미국이 중국을 존중하고 중국의 경제적 성장이 지속적으로 담보될 수 있는 조건만 갖춰진다면 현재 질서 하에서 더 성장하고 싶어 하죠. 그런데 이제 미국이 보니까 이게 너무 컸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른바 양극 질서가 형성이 되고, 그다음에 다극 질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1극과 양극과 다극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의 세계 질서는 대단히 복잡한 이런 상황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말씀드리고 싶은 거. 중국이 많이 성장을 했죠. 예전에 이제 우리가 일본의 몰락을 보면서 일본은 당시에 미국 경제에 어느 정도까지 따라왔는데 미국이 쉽게 말하면 화폐 그 문제를 통해서 일본 경제를 죽였냐? 한 60% 정도까지 따라왔다고 하는 거예요, 일본이. 그런데 지금 중국은 2022년 기준으로 GDP 기준 미국 경제의 78%까지 따라왔어요. 그것도 최근에 좀 속도가 좀 느려진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제 숨은 문제가 있죠. 예전에는 GDP 규모가 요만해서 여기에서 일례로 50% 차이 났다 그래도 총 금액으로 보면 요만큼이죠. 근데 지금은 GDP 규모가 이만큼이야. 78%까지 따라왔어. 그런데 GDP 격차는 예전에는 50%인데 요만했는데 지금은 일례로 22%임에도 불구하고 이럴 수 있죠. 그러니까 총액 규모로 보면 예전보다 사실 더 벌어져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군사적인 문제. 중국이 군사력 국방비를 급격하게 상승시키면서 부장을 시도하고 있죠. 특히나 해양과 관련된 해군력에 대한 투자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동안 사실 대륙국가였기 때문에 해군력이 취약했던 거죠, 중국은. 그런데 여러분, 미국의 국방비가 24년도 기준으로 제가 정확하진 않습니다만 한 920조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 하나의 예산 규모보다도 많죠. 한 920조 정도 되는데 국방비 지출 규모가 2등인 나라는 이유인데, 이유는 뭐 서로 적이니까 연합 이거니까 빼면 그 다음에 2등인 나라가 중국이요. 그 다음에 러시아 뭐 이렇게 가는데 우리나라도 세계 10위권 안에 국방비를 지출하고 있는 나라죠. 2등부터 10등까지 국방비를 다 합쳐버리면 미국의 국방비입니다. 네, 그러니까 군사력으로 중국이 미국의 이 질서에 도전하고 있다고 하지만 여전히 미중 간의 격차는 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G2라고 하는 또는 양극 질서라고 하는 이 흐름이 형성되고 있구나. 즉 과거에 비해서 세력이 전이되는 현상들이, 그러니까 조금씩 전이되는 현상들이, 그러면 패권 안정이라고 하는 질서가 무너지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이인의 도전이 생겨날 거니까. 그렇지만 여전히 미국 중심의 일극 질서가 작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양극 질서의 흐름과 다극 질서의 흐름이 전개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우리는 이해하면서 이 세계 질서를 바꿔가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 전환기의 특성은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입니다. 불확실성,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죠? 불안정성, 그러니까 어디서 뭐 자꾸 터져요. 이게 전쟁이죠. 그래서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그렇고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을 좀 함께 하고 싶은 이야기. 이스라엘 하마스가 이게 전쟁입니까? 전쟁 아니죠. 전부 나라도 아니고 정규군도 아니고 소무장 세력이 이스라엘한테 쉽게 말하면 선제 공격 선방을 날린 거예요. 날리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이거 완전 초토화시키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잠기는 거죠. 그런데 이 본질의 숨은 이스라엘의 의도는 뭡니까?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자신들이 94년도인가 맺었던 오슬로 협정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거죠. 그래서 어마어마한 쉽게 말하면 학살을 진행하고 있고 저는 유대인 학살에 버금가는 제노사이드다. 이것도 그 전쟁이 아니다 이거. 우리 자꾸 전쟁이라고 불러주면서 이스라엘에게 명분을 주고 있는 전쟁 아니다. 이 학살이다. 희생된 사람의 70%가 여성과 어린이인데 이거는 쉽게 말하면 국제 기준으로 봐도 이게 어떻게 적이냐. 그리고 비례성의 원칙에 봐도 자기네들 1200명 죽었다고 지금 얼마를 학살하고 있는 겁니까? 이거는 여러분들과 함께 정말 의견을 일치시키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전쟁이 아니다. 학살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러시아 입장에서 보면 미국과 이 서방의 관심이 다 러우 전쟁으로 다 와갖고 무기 공급부터 해서 막 미치겠어요. 금방 끝날 줄 알았던 전쟁이 지금 2년을 넘기고 3년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뽕한 이 충돌이 벌어졌어요. 국제적 관심과 물자의 집중도 흐트러질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벌어진 날이,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 보면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라고 하는 이게 굉장히 사실은 천재의 일호와 같은 호재죠. 근데 이게 벌어진 날이, 이게 벌어진 날이 푸틴의 생일입니다. 그래서 러시아를 위한 선물이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던 거죠. 자, 이 러시아 전쟁도 그렇고 이스라엘도 그렇고 우리 이거를 보면서 유엔이 철저히 무력화되는 모습을 지켜봐요. 유엔은 뭐예요? 그동안 전쟁을 억제시켰던 강대국 중심의 질서, 세계 질서를 대표하는 국제기구였죠. 그렇죠? 그런데 유엔의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영토의 현상 변경을 시도하는 싸움에 간접적인 참여국도 아닌 직접 그 전쟁을 발발시킨 나라로 전면에 나선 거죠.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이 볼 때는 뭐겠어요? 야, 이제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저지랄하는 건 저거 누굴 믿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이제는 유엔이 개입할 수가 없잖아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나라가 다 자국의 문제가 다 거부하면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하튼 유엔의 이름으로 지금 제재를 하고 있지만 아시아권에서는 싱가포르, 일본, 대만은 유엔 회원국은 아닙니다만 한국, 저 밑에 호주, 뉴질랜드, 딸만 요 나라들. 지금 이거는 어떤 거를 우리가 볼 수 있냐면 지금 그러니까 미국의 흐름에 무조건적인 동참을 하는 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보면 없어요. 서방에 지금 나토로 묶여있는 나라들, 그 다음에 북미의 캐나다, 그 다음에 아시아권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요 네 나라, 호주, 뉴질랜드까지 하면 6개인가요? 6개 나라 말고는 미국의 흐름에 무조건적인 동참 입장을 밝히는 나라가 없어요. 그렇죠. 각자, 쉽게 말하면 최근의 세계화의 흐름은 각자 도생이다. 각자 도생. 국익을 중심으로 각자 도생의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유엔이 철저하게 무시되고 있고 이스라엘과 관련된 문제도 이래요. 휴전 촉구결의안 내면 뭐예요? 미국이 반대하고 미국이 어떤 기권에서 한번 촉구결의안이 통과됐어요? 이스라엘이 유엔이 저 테러 집단에 유리한 결정을 했네? 이거 안 따르면 그만이고, 그죠? 지금 그러고 있죠. 팔레스타인을 유엔의 정예연구국으로 가입시킨 결의안을 100몇십 개국이 다 찬성해요. 심지어 우리나라도 찬성했어요. 저는 윤석열 정부가 해서 어떻게 저게 찬성이 표를 던졌나 신기할 정도로 하여튼 우리도 찬성을 했어요. 그렇지만 다 무력화되고 있다. 자, 아까 이거는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대부분 여기까지는 이제 우리가 많이 아는 거예요. 자, 근데 특히나 2008년도, 여기 이제 안 썼습니다만, 2008년도에 조지아와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겠다라고 하는 안을 확정을 합니다. 그런데 당장이 아니라, 왜? 프랑스 같은 나라들이 반대를 했거든요. 그래서 또 준비를 잘 해서 미래에, 가까운 미래에 나토에 우크라이나와 조지아가 가입을 한다라고 하는 결정을 하고, 이대로 아직까지 가입을 못했던 거고, 핀란드와 스웨덴, 특히나 이제 이런 핀란드 같은 경우는 저기였죠? 중립국가였죠? 중립국가를 포기하고 나토에 가입을 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아까 이제 제가 우크라이나와 당시 소련, 지금 러시아와의 관계를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요, 맞대고 있는 국경이 4,000km가 넘어요. 그러니까 둘 다 땅덩어리가 넓은 나라잖아요. 그죠? 물론 이제 조지아는 이렇게 조그만, 밑에 조그만 나라지만 4,000km가 넘는 국경을 접하고 있는 나라가 나토에 가입을 한다? 근데 이제 그동안 나토가 계속 동진해 왔는데, 그러면 그때 이제 아무 얘기 못하고 지금 우크라이나만 문제 삼아? 이럴 수 있잖아요. 그동안 동진을 계속 해올 때는 러시아가 그것을 대응할 준비가 안 돼 있었던 거죠. 나 하나 건사하기도 좀 벅찬 상황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푸틴이 들어오고 나서, 야, 과거의 러시아의, 그러니까 소련의 영광을 다시 살려야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자국민을 단결시키고, 그래서 슬라브 민족주의를 자극하고, 그렇게 해서 과거의 러시아의, 그러니까 과거의 소련의 영광을 하겠다라고 하는 패권 국가의 이제 시도를 보이는데, 그 패권 국가로 크려고 하니까 탈소비에트 연합국들과의 이런 통합 모색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걸 통합할 때 우크라이나는 인구로 보면 세계 여기 국가들 중에 2위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러시아 다음으로 많은 나라. 영토로 보면, 경제력으로 보면 3위? 이 지역에서. 근데 이제 안보적 측면으로 보자는 거예요. 흑해를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수의 러시아의 이 해군과 관련된 이 항을 우크라이나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을, 그래서 만약에 우크라이나에 무기가 전진 배치돼 흑해함을 뺏겨 일례로 러시아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자, 그런 상황에서 누가 더 절박하냐 라고 하는 문제를 놓고 이렇게 바라보면 러우 전쟁의 향방도 우리가 대충은 알 수 있어요. 근데 중국 입장에서 보면 이런 거예요. 이게 일방적으로 미국이 이겨, 만약에 저희 우크라이나가 이겨요. 그러면 미국의 패권 질서가 더욱 강화되겠죠? 유럽 지역에서 중국이 바라는 바가 아니에요. 근데 러시아가 이겨? 그러면 유라시아 지역에서 패권을 둘러싼 경제국이 하나 늘어나게 되는 거죠. 러시아와 또 경쟁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 보면 뭐예요? 애매모호한 포지션을 취하는 거죠. 철저하게 자국의 이익을 중심으로, 아까 제가 그랬죠, 각자 도생. 그러니까 이 기회에 뭐해요? 러시아하고 가스 협상에서 저렴한 가격에 가스 사오고 가스 쟁여놓고 이런 거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와중에도 두 나라가 협상이 결렬되고 이러잖아요. 야, 너 너무 후려치는 거 아니야? 러시아 입장에서. 중국 입장에서는 니네 어려운 조건에서 우리가 너 입고 사주는 것만 해도 이런 이제 그런 와중에도 이런 그 충돌이 벌어진다. 정리해 보면 이런 거죠. 우리가 이제 세계 질서가 이렇게 발전해 온 거예요. 얄타에서 몰타로. 이게 지금은 이제 제가 1기, 2기 이랬잖아요. 이 1급 질서가 무너지고 있는 중이고, 냉전 체제에서 양극 체제.
소련 붕괴 이후에 미국의 일방적인 패권이 관철되는 일극체제. 지금은 이 단극체제와 양극체제와 다극화체제가 혼재돼서 나타나고 있고, 이 시기를 보니까 과거에는 냉전에는 이렇게 평화가 유지됐는데, 전쟁이 억제되었는데, 이때는 이거예요. 미국에게 도전하는 나라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전쟁이 억제됐는데, 지금은 이런 것들이 무너지면서 도처가 전쟁의 전쟁 예고를 하고 있는 긴장지역화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우크라이나와 한반도. 근데 왜 우리가 세계 질서를 변화가 한반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알겠어. 그러니까 대충 우리가 이 질서를 잘 알아야 될 것 같아. 근데 왜 이 지점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그렇게 중요한 거지 우리에게? 이런 문제의식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특히나 지리적으로 보면 우리랑 한 7,500km 정도 떨어진 데가 우크라이나예요. 그러면 지구가 이게 180도 반대의 나라가 한 2만 km 정도 되면 한 7,500km 정도니까 지구 3분의 1, 지구 정반대편에 한 3분의 1도 넘는 지역만큼 떨어져 있는 먼 곳에 있는 전쟁이 도대체 우리에게 뭐가 이렇게 중요하길래 자꾸 러브 전쟁을 얘기하는 거야. 보십시오. 우리가 문재인 정부 때 러브 전쟁이 벌어지니까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은 옳지 않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러시아 경제 제재에 동참을 선언하고 이렇게 금융 제재, 중앙거래소에서 중단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일정하게 인내력을 발휘하던 러시아가 비호 국가로 우리를 지정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북방 외교 90년대 이후에 한수 수교를 맺은 이후에 우리는 북방 지역에서 상대적 자율성을 획득했죠. 이렇게 획득한 북방 외교를 통해서 얻은 미국으로부터 생겨난 상대적 자율성은 남북관계 개선으로 사실 이어졌죠. 그래서 91년도에 기본합의서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리고 노태우 정부 때 만들어진 77선언, 그러니까 기본합의 이전에 남북관계의 기본을 규정한 77선언도 북방 외교로서 만들어진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 이후에 드디어 이제 러시아가 우리를 비호 국가로 지정하는 사건이 벌어지죠. 그리고 23년도 4월에 이른바 여러분 잘 아는 이제 도청 문제가 포함된 비밀 문건이 이게 해커에 의해서 드러난 거죠. 이렇게 됐고, 이렇게 되니까 이전에 이제 이렇게 되기 전에 여기 한국이 무기화 탄약을 공급하는 결정을 내렸다는 걸 이거 우리에게 이미 알고 있다. 이게 우리 관계 파괴할 거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드러났고, 우리 윤석열 대통령, 이건 이제 윤석열을 좋아하고 나빠하고 떠나서 윤석열이가 사용하는 언어가 대통령이라고 하는 지위에서 또는 외교적 언행으로 보기에 되게 힘든 요소들이 많죠. 일례로 UAE에 찾아가서 그러잖아요. 우리 형제국인데 형제국의 안보는 우리의 안보야. 그런데 UAE의 최대의 적은 이란이고 우리 최대의 적은 북한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면 동맹이 되게 중요하고 그러니까 우리 군인들한테 얘기하는 니네들은 이 동맹의 안보를 위해 왔어. 동맹국의 안보는 우리의 안보야. 그런 다음에 얘네들의 최대의 적은 이란이야? 라고 얘기하면 이란이 우리의 적이라고 하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국어를 이렇게 보면 이란을 했다는 거예요. 똑같아요. 우크라이나 가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생즉사 사즉생의 정신으로 우리가 연대해서 싸워나가면 아니 왜
제가 그때 수천 킬로 밖에 있는 나라의 싸움에 가서 물론 그 나라들의 싸움이 정당하고 해서 연대하겠다 뭐 이런 거야 뭐 얼마든지 외교적으로 포지션을 취할 수 행보를 취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이걸 자기 입으로 생즉사 사즉생의 정신으로 연대하고 어떤 연성명령에도 반대한다라고 하면 러시아와 우리가 생즉사 사즉생의 이 싸움을 같이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상식적으로 해석을 하면 이랬던 거죠. 그죠? 살상무기 제공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하여튼 이 이제 조로 전략동반자 관계 체결되니까 재검토하겠다 그랬어요. 이 재검토도 그래요. 사실 그냥 조용히 재검토하면 되지. 왜 떠듭니까, 왜? 그러니까 저는 이거 있잖아요. 러시아도 작정을 하고 한 말이죠. 수십 년간 쌓아온 건설적 협력의 산물이 파괴된 것은 한국의 현재 지도부 탓이다라고 하는 거고, 평양에는 우리의 파트너가 있지만 서울에는 러시아 제재에 동참한 국가가 있다. 그러니까 니네들이 지금의 그 한나관계에 이 상황에 처하게 된 건 니네들 책임, 특히 현재의 윤석열 정부의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들을 했더니 여기서 이제 또 윤석열의 언어가 또 나오는 거죠. 러시아를 향해서 그랬어요. 너 남한 편 들래, 북한 편 들래, 둘 중 하나 골라? 이 애들 표현이죠. 딱. 너 어디가 더 중요해? 하나 골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답했던 거죠. 그러니까 참 어찌 보면 우리 국민, 그러니까 그 나라의 정치의 수준은 딱 그 나라 국민의 수준을 반영한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윤석열을 우리가 이제 많이 욕하고 있지만 사실 어찌 보면 우리의 민주주의 수준일 수도 있어요. 여하튼 이런 상황에 우리가 러우 전쟁을 통해서 이런 상황에 없다. 그리고 남북 문제에서 러우 전쟁이 북한을 전략적으로 가치 재평가를 하는 기회가 된다. 첫째, 미국 관심을 아까 이제 이스라엘 문제도 분산시켰다고 그랬잖아요. 북핵 위협이 고조될수록 미국의 관심이 분산될 거라고 하는 판단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인도태평양 전략과 유럽 대서양 전략의 연계에 대응하는 거예요. 여러분 재작년인가? 작년에 이대용 선배가 저한테 저희 6년 동안 같이 먹고 자고 했잖아요. 뜬금없이 한참 만에 연락도 잘 안 하다가 영국의 퀸 엘리자베스 항공모함이 우리나라를 향해서 오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줘. 안부를 묻는 게 아니라 왜 오는지 설명해 봐라. 제가 대충 이제 이대용 선배 알잖아요. 이 정도로 심각했나? 여하튼 그랬는데, 그런 이제, 자, 이런 거죠. 브렉시트에 참여하지 않은 영국이 유럽에서 영향력이 축소돼요. 그러니까 이제 친미적 행보를 걷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가장 전략적인 최우선 전략인 인도태평양 전략에 영국의 물리력이, 군사력이 투사되는 거예요. 참여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나토 정상회의에 계속 아시아의 4개국, 일본, 한국, 호주, 뉴질랜드 계속 초대해요. 왜? 유럽과 아시아의 문제인데 미국은 자기의 일국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 전략들을 통합을 원하는 거죠. 그래서 영국과 같은 군사력이 인도태평양 이 지역에서도 투사되고 한미일 맺어진 이 군사력도 유럽 대서양 전략에 투사될 수 있고 이런 연계 전략들을 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동북아 차원에서도 이런 문제로 활용되기 좋은 문제가 되고 있고, 그죠? 우크라이나 지원 한국 정부가 마냥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최소한 견제할 수 있는 카드라고 생각했는데 윤석열 정부에게 잘 안 먹히고 있는 거죠. 자,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고, 자, 아까 이것도 간략하게 언급을 했어요. 한국의 외교적 자율성이 엄청나게 감소했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이제는 뭐 중국과 러시아하고 다 척졌으니까 한동안계 당연히 위기에 빠졌고요. 한반도 비핵화 가능성, 저들이 개입해서 여하튼 비핵화를 시도했던 어떤 이런 문제는 적어도 당분간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고, 북방 경제 시장 상실했죠. 러시아의 삼성의 핸드폰이 그렇게 잘 팔렸고 현대자동차가 잘 팔렸다는데 현대자동차 생산시설 얼마죠? 125달러였나요? 물론 이제 조건이 붙었습니다만 그렇게 넘겨주고 사실 그대로 철수한 거죠. 남북 관계가 장기적으로 악화될,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북중러 한미라고 하는 구도가 당분간 고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렇게 러우 전쟁은 한반도 문제에 깊숙이 사실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얼추 다 왔어요.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세계 질서 변화를 얘기하면서 이렇게 이제 이른바 러우 전쟁과 북핵 위협이라고 하는 상황에서 한미일 대 북중러 구도가 되니까 이게 다시 냉전이 시작되고 있구나, 냉전 구도가 그대로 재현되고 있네 라고 하는 의견을 서슴없이 내놓고 있는 분들이 많다라고 하는 거지.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지난 냉전 시대를 되돌아보니까 북중러는 한 번도 삼각동맹을 이루어 본 적이 없어요. 첫째, 북한은 북중 북러 관계를 선호하지 북중러라고 하는 삼각관계에서 이런 다자간 협력 동맹 체제를 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두 국가의 적절한 줄타기를 통해서 북한의 이익을 최대화할 수 있기 때문에 북이 취하고 있는 전략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60년대부터 또 이 중소 간에는 최악의 관계를, 일례로 국경 문제를 포함해서 국경에서 벌어진 충돌에서는 심지어는 군인들이 사망하는 사건도 벌어져요. 자, 그러고 나서 미국이 중국을 포섭하려고 하는 미중 관계 수립에 나서죠. 이 미중 관계 수립의 근본적인 또 이렇게 드러나지 않는 숨은 의도는 뭐예요? 소련을 고립시키고자 하는, 그러니까 중소 간의 대립 관계를 이용해서 관계 개선을 하니, 미중 간의 관계 개선을 통해서 소련을 외교적으로 완전히 고립시키려고 하는 이런 그 생각이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중소 관계는 사실 최악의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리고 90년대에 들어서 이른바 이제 사회주의권이 무너지고 나서 한국은 소련과 중국과 수교를 맺어요. 그런데 북은 일본과 미국과의 수교에 실패합니다. 북이 철저하게 고립돼요. 자, 북중러 삼각동맹이 존재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없는데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사실 북중러의 이런 동맹적 흐름이 언제부터 나오냐면 미국이 중국을 봉쇄하기 위해서 동북아시아의 MD 체계를 구축하기 시작하면서, 이 MD는 러시아와 중국의 명목상으로는 우리는 북핵 위협, 북한에 대한 위협으로 MD 체계에 동참하지만 미국은 사실은 중국 봉쇄를 위한 것이었고, 이 MD 체계는 중국과 러시아 모두를 자극했던 거죠. 그래서 북중러의 그 연대 흐름이 90년대 이후에 등장하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이 지금 북중러 한미일의 구도를 가지고 신냉전이 부활했다라고 하는 얘기는 사실은 조금 그렇다. 자, 길게 얘기하는 이유는 제가 짧게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과거에 이제 우리가 냉전을 보면, 그렇죠, 냉전은 이런 거죠. 이념과 체제 대결이었죠. 그래서 적대가, 그러니까 모든 관계의 기본은 적대고, 이 적대 속에서는 그러니까 내가 살아남느냐, 쟤를 죽이느냐, 이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신냉전이라고 바라보는 시각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이제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바라보면 안 된다고 얘기하려고 하는 거겠죠? 자료를 막 찾다가 제가 찾아낸 자료예요. 이게 이제 민 플러스
우리가 알아야 될 신냉전의 세 가지 특징이라고 하는 기사 제목의 글입니다. 이거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과거 냉전이 한국전쟁을 거치며 세계 질서로 구축된 것처럼 신냉전도 우크라이나 사태를 통해 체제화되었다. 이렇게. 물론 이제 제가 말씀드렸죠. 소련까지 이 단일 체제 안으로 포섭을 해서 실제로 얄타 체제는 단일 체제로 기획되었던 체제죠. 근데 이게 한국 전쟁과 베트남 전쟁 뭐 이런 열전을 통해서 사실 냉전이 이제 확산이 되고 공고화되었는데, 사실 우리가 한국 전쟁을 얘기하면서도 사실 한국 전쟁은 어떤 그런 그 발화점과 같은 역할은 한 건 분명하지만 그 이전부터 사실은 냉전적 대결들이 지속되어 왔죠. 근데 아까 제가 우크라이나 문제도 사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나서 신냉전이 아니라 그런 국익 중심의 각자 도생들,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가진 러시아와 미국의 이해가 충돌한 거다,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마치 요 사태를 통해서 다시 신냉전 체제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고, 되게 단기적 사고죠. 아까 우리 얘기한 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쭉 오는 어떤 체제 변화의 얘기를 한 것과 달리 대단히 단기적이죠. 둘째, 러미, 중미, 북미로 이어지는 삼중전선이다. 북을 이렇게 전략적으로 높게 평가해서 좋은 의견인가? 이거 어떻게 생각해야 되죠? 그렇지 않죠. 지구촌 곳곳에서 지정학적 충돌들이 연속 다발적으로 지금 전개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 러미, 북미, 중미만이 아니라 지구촌 곳곳에서 지정학적 충돌들이 막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이것도 이게 이제 정점인데, 패권을 인정하지 않는 러시아와 중국이 북한과 반대동맹을 결성해 미국에 맞서는 새로운 양상이 돼요. 이게 이제 사실 냉전적 시각인 거죠. 그러니까 미국에 맞서는 반대동맹. 그렇습니까? 아니죠. 이게 진짜, 이게 이제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일독을 권하는 책을 추천하라고 그럴 때, 제가 이제 연결된 이 추천했을 때, 백승욱 교수가 얘기하는 아주 게으른 습관적 방위주의적 관점. 그러니까 일단 미국이야. 뭐 볼 거 없어. 미국 놈들 문제. 라고 하면 모든 게 다 해석이 되버리잖아요. 사실 제 정서하고 맞습니다. 그렇게 해석해버리면 편해요. 뭐야? 이런 신냉전 시각을 가정으로 인해서 우리는 잘못된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왜냐하면 냉전은 체제와 이념의 문제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이념화하는 게 맞습니다. 냉전 때는. 그죠? 체제적으로 경제와 같은 문제에서 블록화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지금 시대에 우리가 정치적으로 이념화되고 경제적으로 블록화되는 흐름에 동참하자? 이 윤석열 얘기네? 아닌 거죠, 이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냉전이라고 하는 주장이 일정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설득력을 가질 수 있었냐면 이런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미중 대결 구도를 비교적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냉전이니까, 야, 이게 중국과 미국이 과거 소련과 미국처럼 살을 걸고 싸우고 있구나 라고 하는 시각을 줄 수 있죠. 신냉전적 이 분석에는. 둘째, 이게 냉전의 문제는 그렇잖아요. 어느 한순간에 드러나는 문제 아니잖아요. 근데 물론 요 얘기 보면은 이것도 아닌 것 같긴 한데, 어떤 지속적인 가치 대립의 문제. 왜냐면 냉전의 문제는 그랬던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것 같은 단기적 사고가 아니라 시간과 공간 범위를 확장해서 바라봤을 때 사실 냉전이 형성이 되는 거죠. 지금의 신냉전도 그렇다면 그렇게 바라봐야 되는 거고, 이런 긍정적인 측면은 분명히 있다. 그런데 글 보니까 그런 것 같지도 않다.
글을 보니까 그런 것 같지도 않아요. 여하튼 이런 장점은 있다. 그런데 신냉전이 아니다. 냉전은 이런 이념과 체제에 대한 양극 체제였지만 지금 그거 아니다. 국익 중심의 각자 도생적 흐름이고 그 국익에 따라서 모였다 흩어졌다 하는 거지. 아닙니다. 근데 냉전 시대 때는 뭐예요? 아까 말한 공포의 균형을 통해서 이 전쟁이 억제가 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이 국제질서 다 무너지고 전쟁을 억제할 수 있는 이런 상황도 아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이게 이제 자본주의 대 사회주의, 민주주의 대 독재 이런 싸움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 러시아와 싸우고 있는 지금 나토가 다 민주주의 국가입니까? 아니죠. 나토 다 민주주의 국가 아니에요. 거기에 우익적 흐름도 있고요. 독재 국가도 있어요. 지금은. 냉전은 적대성이 기본이죠. 아니 지금은 중남 모두 이래요. 중남 모두 자본주의 체제고, 그죠? 그 다음에 민주주의 국가를 소멸해야 될 세력으로 보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현상을 잘못 이해하면 국익을 해치는 결정을 할 수 있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치 윤석열 정부가 지금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가급적이면 신냉전이라 부르지 말고 다국화 질서 속에서 나타나는 각자 도생의 흐름이 강화되고 있는 세계다라고 해석을 하는 게 바람직하겠다라고 하는 거고, 자, 아까 제가 이제 한반도에 이런 러우 전쟁이 포함한 세계 질서 변화가 이런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데, 자, 조금은 다른 문제로 한번 봅시다. 한반도는 계속 이제 사실은 비핵화의 지난한 과정을 90년대부터 지금까지 이제 가져온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짧은 역사가 아니라 한 30년간의 역사고 30여 년간의 북미 대결의 역사, 남북 갈등의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한복판에 비핵화가 있었던 거고 2005년도 제가 12년도부터 말씀드린 건 이제 김정은 정권의 출발부터 얘기한 거고 2005년도에 북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이제 선언을 합니다. 12년에 명기하고 헌법에 13년에 병진 노선을 얘기하고 17년에 화성 14형과 15형 일대로 ICBM을 성공하면서 핵무력 완성을 선언하죠. 이런 핵무력 완성을 통해서 이제 붙은 자신감을 가지고 남북관계 개선, 그죠? 북미관계 정상화에 나선 겁니다. 자, 17년에 이런 전략무기 확보에 성공하면서 북은 뭐냐면 전략적 지위에 올라섰다. 전략국가의 반열에 등극했다. 여기서 전략국가라고 하는 건 뭐냐면 쉽게 말하면 미국과 협상 테이블에 앉아서 협상을 벌일 수 있는 국기 정도에 도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22년도에 핵무력 정책법을 만듭니다. 이 한복판에 하노이 회담이 있었던 거죠. 그죠? 하노이 회담 노딜 이후에 핵무력 정책법을 만들고 쉽게 말하면 이제 비핵화는 없어. 핵은 우리의 국익이고 국채야. 이게 바뀌어요. 이 이전까지는 핵은 뭐였어요? 미국과의 협상을 위한 카드였고 이 협상장에서 북의 요구는 대북 제재를 해소하고 관계 정상화 통해서 평화 체제로 가. 그러면 우린 비핵화할게 라고 하는 카드였죠. 노딜 이후에 8차 당대회 이후에 쭉 벌어지는 거고 이제 핵은 협상의 대상국이 아니야. 우리의 국이고 국채야. 이런 상황으로 바뀐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비핵화는 엄청나게 험난한 노정을 예고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헌법에 명시하고 지금 이제 24년도에 이른바 이제 영토 문제까지 헌법에 명시하겠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남북관계가 보세요. 이렇게 요때까지 이제 12년이 3차 핵 실험이 있을 때 아닙니까? 그 다음에 쭉 와서 6차 김정은 정권 들어와서 가파르게 이제
핵실험을 해서 17년도에 여튼 핵실험 다 종결된 상태죠. 된 상태에서 핵무력 완성을 이제 선언했고, 여기까지 요 짧은 시간, 그러니까 우리는 긴 대결, 짧은 대화의 시간을 가진 게 남북 관계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늘 대화는 짧았어. 비록 그것이 뜨거웠을지언정 긴 적은 한 번도 없어. 짧은 대화, 긴 대결의 역사가 다시 시작되고, 여기서부터 이제 소위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두 개의 국가 관계가 이제 등장을 한다는 거예요. 자, 22년도 핵무력 정책법 이후에 북의 핵은 그동안 응징 억제, 너 우리 쏴봐, 나도 너 쏜다 라고 하는 응징 억제에서 거부 억제, 니네 재래식 무력으로 우리와 한미 연합전력을 북이 감당할 수 있는 건 불가능하겠죠, 절대. 그죠? 세계 1위의 국가와 세계 5위의 국가가 동맹을 맺어서 군사력으로 일례로 오는데 북이 그걸 재래식 전력으로 감당하는 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북은 핵을 가졌던 이유 중에 이기도 하고, 근데 이제 전술핵을 다종화,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다량화, 그러니까 대량화, 다종화에 성공하면서, 전술핵이라고 하는 건 뭐겠어요? 미국을 상대로 해서 전술핵 얘기하지 않잖아요. 바로 남북관계에 핵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전제된 사실은 핵고도화 전략이었던 거죠. 아직도 근데 이 얘기를 하는데, 설마 북이 그냥 윤석열 정부 같은 사람이 늦자고 없는지 못하게 하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제 사실은 아직도 그렇게 북을 이해하려고 하는 여러분들의 그 여린 마음을 제가 도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만, 북은 대놓고 그랬어요. 그죠? 니네가 만약에 우리 선제공을 하려면 그냥 쏜다. 그러니까 북이 얘기했는데 굳이 그걸 안 믿고 다시금 그것에 의문점을 갖는 거는 여러분들의 여린 마음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자, 우리 안보의 딜레마, 남북관계 얘기할 때 안보의 딜레마 얘기 많이 해요. 사실 여러분 안보의 딜레마 우리 많이 쓰지만 대충 뭔지도 알겠어? 저거 한번 표현해봐 그러면 참 표현하기가 뭐예요? 뻔히 아는 내용인데, 이런 거예요. 상대방이 우리의 위협을 핑계 삼아 무력을 고도화시켜요. 근데 이제 내 입장에서 봐보면 제가 분명히 나를 핑계로 제 무력을 고도화시켜요. 근데 내가 제 의도를 모르겠어. 나를 핑계로 삼았는데 제가 고도화됐네? 저 새끼 나 공격하려고 그러는 건가? 그렇잖아요. 이게 위협이 다시 이로부터 위협을 느껴. 어떻게? 제가 가진 무력의 고도화 수준보다 내 무력 수준을 높여야겠죠. 이게 안보의 딜레마예요. 그런데 전형적인 우리가 이 사례를 남북관계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남북관계에 우리 정부, 문재인 정부 때부터 지금 정부까지 유지되어 오는 대북 무력 사용 체계 구축의 3축이라고 하는 이야기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3축 체계. 유사시 선제 타격이에요. 저기서 도발할 것 같으면 일례로 꼭 타격하는 애 골라서 이 90년대 때 외과식 타격, 이게 기억나세요? 연식이 대충 저랑 비슷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기억나야 돼요. 외과식 수술 방법을 타격을 해요. 그 지점을 딱 타격해요. 이 선제 타격의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무기 체계들을 개발했다는 거죠. 자, 그랬더니 여기에 맞서서 북은 뭐 했어요? 그래? 그러면 뭐 니들이 우리 선제 타격 어떻게 옮겨다니면서 쏘면 되지? 그 다음에 액체 미사일과 달리 그래 준비해놨다 그냥 바로 쏘면 돼. 이렇게 바뀐 거죠. 특히나 최근에 이동형 발사대 같은 경우는 북의 이동형 발사대가 세계 최대 규모입니다. 27축인가요? 27축인가까지 나왔어요. 이게 바퀴가 한 축 이 얘기잖아요.
27축은 뭘 의미하냐면 엄청나게 거대한 미사일 발사대를 이동형 발사대로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미사일은 당연히 전략 미사일이겠죠? ICBM을 얘기할 거예요. 소련이나 중국이 갖고 있는 이동형 발사대보다 더 큰 발사대를 북이 선보였던 거죠. 그 다음에 핵미사일 방어 요격 체계예요. 여러분이 많이 알죠. 얼마 전 성공했다고는 LSM부터 천공2까지. 그래? 북의 입장이에요? 그래? 그러면 뭐 니네들이 요격해도 못 맞출 극초음속 미사일 마 10 정도의 속도로 날아가서 요격 미사일로 격추가 불가능하다는 거죠. 이스칸데로 회피 이동, 변칙 기동을 갑자기 상승했다 옆으로 했다가 우회전해서 최종 목표를 타격하는, 우리는 KA-23로 부르고 있는 미사일이죠. 한번 맞춰봐. 그러면 이렇게 발전한 거죠. 대량응징구고 저기 도발했어요. 이건데 도발하기 전이고 도발했어? 그럼 무수히 갖다 퍼붓는 거죠. 무수히 많은 탄도미사일, 순항미사일을 갖다 퍼버서 초토화시키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발만 해봐. 초토화시켜버릴 거라고 하는 건데, 북의 입장에서 그래? 해봐. 그럼 우리도 하지. ICBM 만들고 미 대륙까지 접근한 핵전력 잠수함 지금 개발하고 있잖아요. SLBM을 통해서 하고, 특히 뭐 우리 같은 경우는 이남에 대한 공격은 뭐 일례로 거기까지 갈 필요도 없잖아요. 그 다음에 헤일. 자, 상식 문제인데 여러분 헤일 들어보셨어요? 들어봤죠? 네. 수중 무인 드론을 얘기하는 겁니다. 잠수정. 그래서 이게 한미의 맞춤 억제에 맞서는 북의 맞춤 억제가 계속 고도화되면서 반복되고 있는 게 남북 관계의 대결의 역사인데, 여기서 힘에 의한 평화라고 하는 문제가 얼마나 덧없는 얘기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한미 군사훈련을 북의 위협을 핑계로 강화하고 전례 없이 강화됐죠. 심지어 일본까지 끌어들여서 독도 해상에서 훈련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현상들이 또 나타나요. 힘에 의한 평화를 얘기하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한미동맹 강화를 이야기하니까, 자, 이제는 저기예요. 한미동맹 아니면 마치 우리는 모든 선택권이 없는 것처럼, 그러니까 미국 발가락에 잡는 것 말고는 선택의 뭐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중러 관계는 다 악화돼서 이제는 북방 외교가 상실되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지금 계속 우리 앞에 벌어지고 있는데, 자, 힘에 의한 평화는 여러분, 너무 길어졌다. 조지 마요 그렇다고 내가 깨울 수도 없고. 힘에 의한 평화는 당연히 이제 어느 나라든 다 자신들의 자위를 위한 국방력 강화는 기본이겠죠. 그죠? 그렇지만 이 상호신뢰 구축이 병행되지 않는 힘에 의한 평화는요, 계속 지금 우리가 봐왔듯이 계속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얘기 반드시 드리고 싶고, 북의 생존 전략이 바뀌었다. 하노이 로딜 이전과 이후로. 이때는 아까 말씀드렸지, 북의 핵은 카드로 쓰여있는 북미 대화를 위한 카드. 그래서 대북제재 완화를 요구했고, 미국은 비핵화를 요구했고, 북은 최종적으로 관계 정상화와 평화체제 수립까지를 이끌어내기 위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북이 북미 대화에 나서고 남북관계 개선에 나서는 2017년 이후, 2018년부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핵과 경제건설 병진 노선 자체가 2018년 되면 경제건설 총력 노선으로 바뀌어요. 이제 일례로 체제와 관련된 불안은 이제 어느 정도 극복한 거잖아요. 핵무력 완성을 했으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총력 노선을 하고 남북관계 개선에 나서면서 평창올림픽에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그런 상황을 만드는 거고, 그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서 북미 대화가 시작됐던 거죠. 그래서 남북 북미 관계가 선순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상황을 봤던 거고, 이게 실패하면서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라는 거죠. 이제는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서 북의 생존을 도모하지 않습니다. 자력갱생과 독자 노선에 의해서
하고 이제 더 이상 남북 관계에 기대지도 않습니다. 북방 진출 계획, 북방 계획으로 두 개의 위기를 다 돌파하겠다는 겁니다. 자, 여기 제가 오늘 짧게 할 거라고 장담했는데 자, 요거는 뭐 길게 안 할게요. 자, 여러분 그동안 우리 사회에는 남북관계를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생겨난 그 특수관계라고 하는 그러니까 한민족 관계라고 하는 것에서 남북관계에 불필요한 갈등과 대결이 만들어진 요소가 없잖아 있죠. 우리가 통일을 얘기하면 흡수통일을 우려하게 되고 이런 것처럼 그런데 그러니까 북을 독립된 하나의 국가로 인정하고 두 국가로 살면 평화로운 공존이 가능하지 않을까?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져 왔죠. 그런데 이번 이 두 국가 관계는 참 안타깝게도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예요. 이미 전제가 적대적이라고 딱 규정을 했는데 평화로운 그 두 국가가 공존하는 거 가능할까? 적대적이기 때문에 불가능해요. 그리고 우리는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로 안 살아본 것도 아니에요. 우리 규정으로는 그랬지만 냉전 시대 때 엄밀히 말하면 우리는 대화도 안 하고 적대적인 관계고 두 나라는 상호 경쟁과 그러니까 체제 경쟁과 그 다음에 흡수 통일을 목표로 적대적으로 살아왔던 거예요. 지금의 상황과 사실은 별반 다르지 않고 이 적대라고 하는 관계가 이 두 국가 관계의 기본적인 성질이라는 거예요. 더구나 강대국 정치에 껴있는 이 분단은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중국의 이 아시아 패권 전략에 한반도의 분단이 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은 이 분단을 더욱 공고하고 확장시키는 결과를 불러오지 그 외의 결과가 있을 수 없다. 두 번째, 두 국가 관계가 기본적으로 어떤 체제 위에 얹혀진 관계냐면 분단과 정전체제 위에 얹혀진 관계라는 거예요. 이 분단과 정전체제는 뭐예요? 상호 적대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나라, 그러니까 일례로 외국의 일례로 남북예멘이 있다. 뭐 이런 나라들의 분단 문제와 기본적으로 우리의 분단은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두 국가 관계로 되는 것이 어떤 북에 대한 이제 인정을 통해서 존중과 인정을 통해서 평화로운 두 국가 관계의 출발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는 애시당초 버리시라. 불가능하다. 그리고 우린 이거를 너무 오래 그러니까 오래 분단에 노출되어 있다 보니까 최근에 어떤 문제까지 벌어지냐면 대북전단이 막 날라와요. 그러니까 대북전단을 막 보내요. 그러니까 오물풍선이 막 날라와요. 그러니까 이거에 맞춰 확성기를 해요. 이게 전투행위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잘 생각을 안 해요. 무뎌져 있어요, 그렇게. 이게 정전체제에 반평생 살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독립된 두 국가 관계가 아니에요. 말대로 적대적인 교정국 관계예요. 교정국 관계가 정전체제에 의해서 잠시 전쟁을 무력행위를 멈추고 있는데 저기다 대놓고 대북전단을 갖다 뿌렸어요. 얘네가 그러니까 그거에 맞서서 오물풍선을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확성기를 전선에 걸쳐서 확성기 전투가 시작된 거죠. 좋게 얘기하면 심리전이고 나쁘게 얘기하면 낮은 단계의 전투가 지금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정전력 정체가 무력화되고 있는 현상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 이거 전투라고 얘기 안 해요. 그러니까 뭐라고 했냐면 그냥 꼭 마치 또라이 같은 북한 지도부가 이상한 짓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 짜증나게 하려고 그냥 이상한 짓 하는 거로 치부하는 경향들이 대단히 많아요. 그렇지 않다.
이건 정전체제에서 정전체제가 무력화되고 전투행위가 시작된 것으로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시급히 중단을 해야 되고 중단을 위한 것에 여러분이나 저나 다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제가 이 얘기하면서 요거 포럼 글씨를 쓴 거는 최근에 북이 이런 대남기구들을 다 이제 정리한다 이렇게 하면서 범민령과 6.15 남측이가 이제 지금 이제 다 해산을 했는데 그 이름이 뭐로 바뀐지도 잘 모르신다고 그런 분들이 많다고 꼭 소개를 해주라고 그래서 위에 있는 자주연합은 범민령이 지금 가칭으로 채택한 이름입니다. 명칭이고요. 원래 한국 자주 뭐 어쩌고 했었는데 한국은 제외가 됐고 반제자주연합에서 반제도 빠져있는 사람입니다. 자주통일평화연대는 6.15 남측이가 저 이름을 써서 이미 발족을 했죠. 자, 최소한 우리가 이 정도의 관심이라도 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많이 모르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불필요하게 썼습니다. 두 국가 관계 선언하는 거 뭐 제가 2월인가 그때 좀 길게 말씀을 드렸지만 짧게 말하면 위기의식 고조시켜서 북한의 인민들이 독자 생존하고 자력갱생하려면 북한인들이 동참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위기의식을 고조시켜야 되는 거고 북중러 밀착을 위해서라도 위기 상황이 기본적인 어떤 바탕으로 있어야 되는 거고 자 이건 뭐 당연한 거고 자 이제 미국과의 관계는 장기적으로 간 거죠. 강대강 선대선의 원칙 하에서 북미 관계 개선에 의존하지 않고 북미 대결에서 맞서서 헤쳐나가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동결 군축, 이제 군축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됐죠. 그런데 군축 얘기하면 남남 갈등을 수습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 동결과 군축 비핵화 더 멀어진 거죠. 더 멀어졌습니다. 근데 일단 이거를 위해서는 마주 앉아야 될 거 아니에요? 신뢰 구축의 문제가 대단히 중요하고 이제 북은 있잖아요. 웬간한 상응 조치로는 협상에 나서지 않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지난번에는 여튼 민생과 관련된 대북제재 해제를 요구했지만 이제는 그보다 훨씬 더 높은 수위의 요구들이 있을 거고 당사자가 결코 남북만의 문제가 아니라 남북미의 문제고 아까 제가 국방외교를 통해서 어떤 우리의 외교적 상대적 자율성 얘기했듯이 남북미 관계가 선순환하지 않으면 사실은 이 비핵화 문제도 요원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고 요거 수정할게요. 원래 이거 저긴데 하여튼 중충화된 다국질서라고 얘기하거나 뭐 이렇게 바꿀게요. 죄송합니다. 자,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북은 철저하게 외교적으로 고립되어 있다가 이 상황을 맞이하면서 사실은 북한과 중국, 북한과 러시아 관계가 이제 개선되면서 이제는 뭐 북이 체제 문제, 뭐 이런 문제나 대북 제재의 문제, 대북 제재는 완전히 무력화돼 버렸죠. 대북 제재 심의위원회도 러시아의 반대,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이제 없어져 버렸죠. 자, 결론 이제 끝났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시간이 길어져서 글로벌 지역 개념을 저희들도 확립해야 됩니다. 뭐냐면 미국이 전 지구를 갖다 놓고 아까 그랬잖아요. 유럽 대서양 전략과 중동 전략과 인도 태평양 전략이 있듯이 우리에게도 우리의 시선은 그동안 좁은 동북아시아에 늘 묶여 있었어요. 그죠? 그리고 관계는 한미일, 북. 좀 늘리면 중국, 러시아. 그런데 이제 우리도 윤석열이가 뭐 얘기한 거긴 하지만 우리도 인도 태평양 지역까지 우리 시선을 확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와의 관계를 어떻게 맺어나갈 건가? 아세안 국가들과 우리가 어떤 관계를 맺어나갈 건가? 그리고 동북아시아의 문제, 그리고 뭐 일본과는 한일 문제 이거 어떻게 개선할 건가 이거? 우리 정서에는 뭐 굳이 개선해 그냥 그렇게 있지만 개선해야죠. 어떻든 간에 이런 이제 그러니까 전체 지역을 놓고 복수의 지역들을 그러니까 다종화된 복수의 지역들을 설정하고
그 지역에 맞는 목표들을 설정해 들어가고 그거에 따라서 외교적 노력을 다변화시키는 노력들이 있어야 돼요. 저희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제세계화 문제인데 그렇게 나쁜 말 아니니까 거부감 없이 들어주시고 하여튼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미중 전략 경쟁이 충돌로 나가지 않게끔 하는 문제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데 어렵죠. 특히나 야 미중 경쟁이 이렇게 전면화되고 격화되고 있는데 언제까지 균형 외교할 수 있어? 라고 하는 문제에 우리는 늘 이제 직면하는데 균형 외교라고 하는 말 이외에 다른 대안이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런 거예요. 아까 말씀 하나의 중국의 원칙 존중한다라고 하는 건 전면에 내세워야 됩니다. 이거는 그러면서도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을 반대하고 합리적 안보 우려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전제하에서 자유로운 항해와 비행도 보장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의 국익을 해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그렇지만 저기 행보였다면 이제는 지구적 도전에 해당하는 국제협력을 그 일로 지역의 이 거버넌스 단위가 그 지구적 도전에 답하고 거기에 또 선행적으로 할 수 있는 역할을 찾고 하는 노력들을 해야 되고 마지막 얘기 탈북한이라고 하는 얘기는 이렇게 따옴표를 치고 하나의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의 국가로 통일돼야 된다라고 하는 기존의 이 사고로부터 벗어나는 탈북한. 첫째, 국가법법 개폐로 헌법 영토조항 공론화를 시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유엔에 두 나라가 공식적으로 가입한 게 92년도예요. 그러면 북도 유엔의 가입국이고 우리도 유엔의 가입국인데 적법하게 가입한 유엔의 회원국의 땅을 우리 땅이라고 하고 적법하게 유엔에 가입하여 있는 하나의 정식 국가 회원인 나라를 반국가단체라고 이야기하는 국가보안법이 이 시대에 맞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동안 가능했던 건 우리는 하나의 민족이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국가, 하나의 체제를 통일해야 돼.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죠. 그런데 이제 기왕에 북이 두 국가 관계로 선언한 이 시점에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반드시 공론화시키고 그 해법을 모색해야 된다. 그 다음에 지금 이 완전히 이제 파탄 나 있는 이 남북 관계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선제적으로 대화를 제안하고 한미군사훈련을 연기하거나 대폭 축소하겠다라고 하는 선제적인 제안을 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 적대적인 관계 개선이 사실상 불가능한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야 니네 뭐 우리 공격하면은 뭐 일렬로 쫓아가서 참수작전까지 해갖고 완전한 통일을 이루어버릴 거야.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교정국의 영토를 완전히 통일시킨 나라가 있습니까? 영토의 현상 변경을 일으킨 나라가 있습니까?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처음이죠. 근데 우리는 그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통일시켜버리겠다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북도 그러죠. 북도 이번에 핵무력 정책법이나 이번에 시정연설이나 전원회의 결과에서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건 뭐냐면 같은 민족,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의 국가를 유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사실 불가능한 얘기거든요. 쟤네가 무력을 사용하면 무력을 대응을 할 수 있겠죠. 근데 그래서 그 기회에 통일시켜버리겠다라고 하는 이 얘기는 우리가 먼저 사용 원칙을 천명하는 게 필요하죠. 그래야지 저들도 어떤 체제 위협이라든가 정권 위협에 대한 생각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탈북한적 조치들, 그러니까 하나의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의 국가로 통일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북한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그죠? 원래 한국이어야 되는데
이 북한이잖아요. 이런 사고의 자율성들을 우리가 가지기 위한 노력들을 당장 시민들 상대로 어려우면 우리 공동체부터 여러분들부터 한번 하나하나 토론해 가자 라고 하는 제안을 말씀드리면서 진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